네, 지금 현장 보신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의 정상들이 경주에 모여서 지금 에이펙 주간의 메인 이벤트인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장을 맡은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 기조연설로 각국 정상을 맞이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번엔 스튜디오에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1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회원국들의 이제 영접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금 이 시각 경주에서는 정상회의 1세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상황까지는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비공개라서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저희도 이제 취재되는 내용들을 보고 이제 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모습들 그리고 내용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21개 회원국 대표들이 지금 참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일이 이제 환영하는 모습,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표정도 나쁘지 않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첫 모두 발언을 할 때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다자 협상들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만난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일단은 좀 성과를 안고 시작하는 회의 주제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오늘 경주선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되긴 하는데 최종 조율 중이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일단 다른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있고 또 국제 연대나 공조의 필요성을 좀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좀 이번에는 뜻깊게 경주선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 회의죠. 의장국으로서 보면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만 다자 회의의 어떤 그 기조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하에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예컨대 지금 뭐 자유무역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무역을 강조할 것인지도 그런 기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서로 간의 이 무역 질서의 주도권을 쥐려는 전쟁 중이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의장국으로서 여러 가지를 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곤혹스러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곤혹스러움이라는 게 앞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례대로라면 이번에도 발표를 한 게 맞는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미국이 강력한 보호주의와 관련해서 무역과 관련해서 이제 노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담기는 그 한 단어들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은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아마 치열하게 수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가는 지금으로서는 미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오히려 자유무역을 지금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향과 다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에 빠진 것이지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다 FTA 체제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구를 조율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큰 틀 안에서는 저는 미국도 다자무역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 자체를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우리 미국 우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톤다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최저선 한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다자무역의 필요성, 국제 공조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의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국제가 연대할 필요성 이런 것들 정도만이라도 담긴다고 하면은 그것만이라도 경제선언의 의미를 좀 더할 수 있는 그런 성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제 떠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영접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베선트 장관의 모습은 보였고요. 베선트 장관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감한 부분인데 자유무역이 이렇게 활성화됐던 그 전제는 뭐냐면 세계적인 분업이에요, 분업.
그러니까 공급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분업 체계잖아요. 그 분업 체계가 어느 정도 수립이 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그 서로 간에 윈윈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무역이 활발히 진행이 돼서 각국이 번영해 왔던 것인데 만약에 분업 체계가 무너지면 자유무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정글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플랫폼이라는 분업 체계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을 가져온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각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유무역은 공정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공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경주선언에도 공정성과 자유무역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공정한 자유무역 이런 식으로 또는 지속가능한 뭐 무역 질서. 이게 경제협의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기조를 나타내는 선언은 나올 텐데 그 선언에 들어가는 문구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언에 기초해서 어떤 우리가 의장국인데 만약에 중국 일변도에 선언의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앞으로 이 합의를 했지만 이 관세 협상 관련된 후속 조치에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해서 제가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의장 명의의 성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의장 명의의 성명이 나올 때 시진핑은 와 있는 상황이고 또 한미 그 중국의 정상회담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부분 뭐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일 때는 채택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저희도 앞으로 좀 지켜보겠고요. 두 분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면 좀 홀가분 마음으로 오늘 좀 접근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좀 곤혹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과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감정 기복이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쨌든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게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어떤 역할이라던가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역할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맞지만요.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참 외교 잘한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교 다자 무대든 아니면 양자 무대든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서 뭔가 회담을 주도한다거나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관철시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뚜렷하게 미국 정상 앞에서 밝힌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난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단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우려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가급적이면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게 일종의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골든타임이다. 이걸 넘기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국내외적으로도 참 곤란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띄워주었든 아니면 사전에 김정한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협상을 잘하는 노련한 협상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협상을 했던 간에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지키는 선 안에서 협상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뭐 이후에도 굉장히 협상들이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협상을 할 때에도 이런 태도들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좀 정부를 믿고 지지만 해준다면 앞으로도 이런 협상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미국의 이익과 우리 국익을 절충하는 선택들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그러니까 안보와 분리된 무역 협상만 갖고는 대한민국이 사실 미국을 향한 지렛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움을 이해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협상은 맞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올려놓은 이 범위가 너무 적어요. 예컨대 철강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철강 품목관세 50% 있는데 그 철강 파생 상품에도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여파가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철강과 관련된 협상은 그 품목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명확한 거는 반도체도 정확한 표현이 없는 협상 대상이 안 됐다는 부분. 그러니까 $3,500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걸 수 있는 여러 품목을 다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 품목이 너무 좁았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활부로 저희가 연할부로 이렇게 일단 큰 파고는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500달러는 어느 정도 좀 선방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스가는 대한민국 기업이 주축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대한민국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해당 기업이 그걸 수주해서 짓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아니고 보증 형태로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전부터 큰 쟁점이 아니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2천억 달러를 보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일단 이전이 돼요. 돈이. 할부건 아니면 일시불이건 이전이 되면 그 돈의 행방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각 기업이 해당 그 산업 분야에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분야 어느 기업 일본 기업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기업은 일본이 하도급을 받는 거예요. 그 해당 돈이 일본 기업으로 다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하도급을 받고 나서 그 기업이 짓고 그 지은 이후에 어떤 뭐 이익 배분 문제는 일본이 불리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돈의 흐름은 어느 정도 나와요. 따라서 이걸 현금 투자라고 보기도 어렵죠. 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이 돈이 우리 그 기업을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이 부분이 전 제일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지금까지는 25%에 대한 합의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느 부분에 투자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른다. 마스카 이후에는. 이 부분은 사실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서 총론만 얘기한 건데요. 너무 박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또 지적하면 뭔가 앞으로 수정해 나갈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수정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협상이 시작됐던 거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됐던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수세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어를 할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숙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어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맥없이 주저앉으면서 요구를 들어줄 것이냐에 관한 선택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본도 사실 뭐 투자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역시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그냥 선뜻 내줄 때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예요.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3,500억 달러를 그냥 우리도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조건을 붙이는 방식 자체가 아무리 최소한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들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년 분할하고 1년에도 200억 달러씩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28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한꺼번에 투자하고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그냥 투자한다고 하면 금액이 외환 보유고도 문제지만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올해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소했다.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런 점에서 안전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서 이제 투자처는 일본은 다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투자 방식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해각서에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한다. 기본적인 선언을 하게 만들었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린 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자할 때도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협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요.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곳에 그냥 투자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일본은 그냥 투자처를 지정을 하면 그냥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SPC를 만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의 투자 기업들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기업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한쪽에서는 이익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익금을 회수하기 훨씬 좋은 방식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내에서조차 오히려 한국이 더 유리하게 이번에 협상한 것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가장 유리하게 협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쨌든 두 분에서 큰 틀에서 이제 구조적으로는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어쨌든 들여다봤을 때 앞으로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그 내용을 비롯해서요.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같은 내용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쨌든 여야 모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짝 미세한 입장 차는 있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그 전에 이제 말씀 주신 예. 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어려운 싸움을 하신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렛대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맞이해서 방어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최선의 결과는 아닌 건 분명한 거예요. 냉정하게 이 사안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더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상업적 합리성 말씀 주시는데 일본은 그 상업적 합리성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투자처를 거의 결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3천억 달러 이상을 에너지 관련돼서 뭐 SOC를 구성하는 데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 쓰고 투자처 선정 자체를 트럼프에게 맡긴 이런 형태가 좀 불안한 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할 때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잠수함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오래 걸린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이걸 건조한다는 이 말이 이 조건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우리한테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원자력 잠수함 건설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조까지만 하고 거기에 본인들이 생산한 우라늄을 넣어서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칭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굉장한 진일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은 조지 워싱턴함이라는 그 항공모함이 항상 정박해 있잖아요. 이것과 비교해도 다소 안보적 불안감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논의를 발전시키는 게 어떨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원자력 협정까지 만약에 개정시켜서 재처리 권한까지 가져온다면 지금 원자로가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폐기물 자체. 그래서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함께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첫 걸음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죽하면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다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핵 연료를 공급하는 문제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뜻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걸 요구했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미국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당국자들도 놀랄 정도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 회담 때는 검토해보겠다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우리 승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름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옵션으로 제시한 게 그러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정부가 이걸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000톤급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런 잠수함을 건조한 적도 없고요. 지금 최대가 한 4,000톤급 이하 정도 우리가 건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무기 체계부터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그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정도 수준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필리조선소에서 우리 기술진이 같이 가서 건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완전히 조선업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조선소에서 일부를 만든 다음에 일종의 큰 부품을 만든 다음에 가서 조립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확대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3.5% 증액 문제를 언급하면서 방산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방위비를 증액하는데 굳이 방산 지원이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물론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1,500억 달러 안에 포함되는 대출 보증이나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핵잠수함을 만들면 그게 곧 우리 국방비 증액으로 또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순환이 되면서 우리한테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이쪽 저쪽 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했는데 핵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한미 핵 협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는 문제 이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가 중국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외교적 문제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핵 그러니까 군사비 증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절제된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나간다고 하면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조건들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어쨌든 이거 잠수함 건조 승인해 줬으니까 앞으로 중국 억제하는데 중국 경제하는데 너네도 우리나라도 동참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이제 동맹 현대화의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던 조치로 보여지고 그걸 이 대통령도 그걸 인지하고 아마 중국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거예요. 중국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식의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동맹 현대화의 큰 기조에 올라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미 입장 정리가 됐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거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예전에 사드 시절에 있었던 중국이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이걸 이제 막아야 될 외교적인 책무가 하나 생긴 거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본인이 막기 위한 방책이 쓴 다음에 이런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11월 1일 날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물론 그 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겠지만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오지 않았을까. 이게 덜컥 지금 일각에 따르면 8월 달부터 이 잠수함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8월부터 지금까지 중국과에게도 어느 정도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제 중국의 반응을 끝까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시진핑 주석이 아마 이런 우려가 크다고 하면 방한하지 않았을 거예요. 11년 만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충분히 중국에 설명하는 과정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덜컥 그냥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고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외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든다 한들 빨라야 뭐 한 8년, 한 10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대 조건들을 다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아마 실제 운영까지 단계로 넘어가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의 문제, 당면한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계속 지킨다고 한다면 중국을 겨냥하는 뭐 핵탄두를 탑재한 그런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로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그 메시지 자체가 한한령을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한중 FTA를 2단계로 좀 더 고도화하는 방법들,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들이 섰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어떤 성과가 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정도의 그 정도의 성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한미 양측의 설명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대만과 대비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이 반도체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 발표는 이제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합의를 했든 아니면 의제로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든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대만과 비교해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정도로 하겠다. 이건 최혜국 대우의 설명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엄밀한 외교적 용어가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로 하겠다라고 하면 관련돼서 가장 좋은 조건을 한 것과 같은 조건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긴 설명을 간단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는 건 그냥 외교적 수사로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표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 발표를 보더라도 저것은 아직까지는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우리가 협상을 이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철강 관련된 것도 50% 지금 부과되고 있는 이 부분도 또 다른 어떤 협상을 이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첩첩산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 저희가 8월 달에 있었던 정상회담 때 보면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죠.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금액도 $1,500를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것 관련해서 또 이슈화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마스크하고 별도의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에너지 구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6,000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또 다른 그 협의 대상이 있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민감한 반도체 수출, 철강 수출 관련돼서 관세 부과 여기에 대해서는 의제로 명확히 해놓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좀 뼈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의 협상 방식이에요. 협상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상대국에 말하고 다른 말들을 하잖아요. 일본하고 협상했을 때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3,500억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다른 얘기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국이 좀 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길 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속 저런 말들을 던지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협상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미국 국내 여론, 그러니까 마가 여론을 의식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치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를 미국 국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게 계속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협상 방식에서 조금 더 유리한 방법으로 끌고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구를 최종 조율할 때 좀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포석을 두고 하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철강이나 반도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다른 어떤 국가하고도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라고 하면 대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 칩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도 지금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만에다 불이익을 주면 우리도 똑같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건이 그게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만보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를 또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만과 동일한 수준이라고만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인공지능 칩을 생산할 정도까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하고 대만한테 불이익을 주면 그게 곧 결국 미국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의약품 최애국 대우라든가 자동차 관세 내린 문제들은 그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는 점은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번 협상 하나로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만 풀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이건 여러 국가에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는 지적하셨듯이 따로 나중에 50% 관세를 내리는 방법들을 다시 계속 협상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과 반도체, 인공지능 이야기 나와서 잠시 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치맥 회동이요. 어제 강남에서 있었던 치맥 회동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만났냐면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저 장면이 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보통 이게 기업 총수들이 만나면 어느 식당, 어느 이렇게 조용한 자리에서 보통 만나는 모습을 저희는 많이 보여드리는데 지금 거의 굉장히 유명 인사 무슨 사인회라던가요. 이렇게 약간 이런 분위기 같이 이 젊은 층들이 많은 이제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저렇게 만난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만남들을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가까이에서 촬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장소에서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요 만났다는 것인데 일단은 저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좀 특별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난 신문에서 깐부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깐부. 세 명이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저렇게 유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저렇게 유대가 만들어지는 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반길 만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있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는 우리지만 실제로 인공기술 전체로 보자면 우리가 아직 뒤처져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칩들을 엔비디아가 다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키징을 엔비디아가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AI 칩을 우리가 공급하는 이런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AI 기술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근데 AI 투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깐부가 만들어지면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공조나 동맹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거 이번에 큰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한국의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뒤처져 있는 AI 기술 측면에서도 또 우리 자체적인 AI를 구축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과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저런 관계들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또 오가고 돈독해져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젠슨항 대표가 이 치킨을 이렇게 뜯는데 그걸 촬영을 하니까 그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뭐 촬영이라던가 보여지는 것에 스스럼 없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장면인데 젠슨왕이 약간 저게 트레이드마크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민 친화적인 저런 활동을 하는데 저게 기업 이미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장소 선정도 상당히 신경 쓴 것 같아요. 깐부 미팅이라고 했는데 해당 업체 이름에도 상호에도 저 깐부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선정한 부분이 있고, 저렇게 대외적으로 우리 공급망은 이렇게 전후방 효과, 그러니까 현대차가 후방이고 전방에 이제 이재명 삼성이잖아. 이렇게 보면 반도체를 공급받아서 칩을 생산해서 이제 현대에 납품하는 이런 식인데, 어찌 보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런 공급망을 조금 더 기업으로 구체화시킨 모양새를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걸 본 분들은 기업의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는 다른 국가에서도 볼 때 저렇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장면으로 보여준 거라서 예. 저는 기업적인 이미지 제고 측면도 있지만 전 세계 기업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효과도 강력하다. 이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위정자가 모여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저렇게 기업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주식하는 분들은 저거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각인 효과나 메시지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퍼포먼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예.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예. 그러지 않아도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독일 GDP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기업 하나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독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2위, 3위 이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GDP보다 더 많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게 상징하는, 물론 이제 여러 좋은 관계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생태계라고 하는 건 이제는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미국이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가 되지도 않아요. 저거는. 물론 원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뭐 IT 기술도 그렇지만 원천 기술은 미국이 다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기로 사실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 제어할 수 있을까? 이 차원이 이미 넘어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으로 다자주의 관점에서 뭔가 공조하고 또 인공지능으로 시작되는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가 시작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국제사회 공조나 조약이나 뭔가 이 룰을 만드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쩜 다가오는 미래인 것이고, 지금 이 시가 이제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상회의의 내일 두 번째 세션 주제도 AI에서 이제 비롯되는 주제입니다. 관련해서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지점에 다다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그런 트렌드
트렌드나 그런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사업 분야의 발전, 기술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더 관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저는 젠슨왕이라는 사람이 부합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그 빅2가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AI가 어떻게 관여할지는 사실 AI 갖고 그 공급망 재편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게 AI 기술이기 때문에 그 AI 기술이 그만큼 국가 간에도 국가의 먹거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라서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거고 그 지점에서 기업인이 어느 편을 쓸지 또는 전 세계 국가가 어느 편을 쓸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줄서기를 시킨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단체로 먹고 살 부분이 이렇게 그룹핑돼 간다 이런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물결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깨닫고 정쟁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 표준 이런 것들 관련돼서 입법으로 얼렁얼렁 선도를 해주셔야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각국이 어쨌든 이익에 우선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어쨌든 이제 내일 또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지 좀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중국의 관심사가 꼭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일단 북한의 태도와 또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최근에 만났잖아요. 이 일종의 이제 북러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중국 쪽하고 관계를 좀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럼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처럼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강제로 이렇게 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만이라도 언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것도 상당히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과연 얘기가 진척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관광 그다음에 그 문화 분야예요. 두 개가 우리한테 지금 제일 그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걸 자꾸 국내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현중 뭐 분위기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중국을 결국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하고 우리는 사실 미국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계속 중국하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돼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인적 교류든 관계를 안 맺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실질적으로 뭐 히토리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를 공급하고 제조업의 어떤 체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좀 비껴날 수 있는 게 바로 인적 교류하고 문화 교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한중 FTA 2단계를 이번에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제 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그 정도는 해줄 생각을 하고 온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최소한 한알령이 해제되는 시그널이 나온다거나 바로 해제는 어렵더라도 그리고 중국인들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한시적으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인적 교류가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원칙만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시진핑 주석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다음에는 그냥 풀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를 얻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내일 회담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 있으십니까? 내일 회담은 뭐 특별한 성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신미럴 시대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성과 있는 회담의 장이 되기는 어렵고요. 이건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서해 공정 관련해서 서해 구점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오션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하겠다고 한 이 부분도 명확히 언급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이제 분업 시대에 있었던 우리 중간재를 수출받아서 최종 조립해서 파는 이런 시대의 중국이 위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첨단 기술 관련돼서도 오히려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경쟁 관계를 이걸 어떻게 상호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기조 수립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두 분께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취임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인데 뭐 우려했던 부분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워낙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갈등을 빚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일본 외교의 특성을 좀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 연속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임 총리가 맺었던 거를 그 다음 총리가 확 뒤집어 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총리들이 쭉 유지해 왔던 기조들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크게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역사적인 문제,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릴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제하는 행보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미리 건드리거나 미리 자극할 필요가 사실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또 국제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셔틀웨거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을 양 정상이 확인하고 다음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방위를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저는 관계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전략적 이익과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제 다카이치 총리도 얘기하잖아요. 한중일 협력이 중요하고 한중일 군사적인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예. 이게 사실 일본의 관심이고 미국의 관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면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전 총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될 부분은 과거사 문제 갖고 자기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정치 문화는 뭐 알아서들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거기에 매몰돼 있을 시간이 없죠. 일본이 지금 군사대국화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원래 역대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적절한 견제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동북아 정책에 투영을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는 거의 일본을 풀어놓는단 말이죠. 오히려 일본에 지금 그 미사일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행기에 실을 미사일도 주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갖는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 또 우리의 위협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고민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고 과거사 문제 자꾸 정치인들이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참 앞으로 보지 못하는 세태다라고 보고 미래지향적이다 이 말 좋은데 사실 군사대국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견제하고 앞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어느 정도로 견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 관련돼서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우려하던 얘기를 대신 다 해주셨어요.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우리 국력을 키워나가고 방위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방력도 키워야 되죠.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압박을 가해야 되겠지만 일본 국내에서 평화 헌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반대 목소리 내주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